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승리의 아침에 여러분과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사람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겼는데도 아쉬워. 아니 뭐가 왜 아쉬워? 더블 스코어로 못 이긴 거지? 그거보다도 저쪽이 너무 기대했던 거. 난 28% 기대했는데 네. 그래도 39%가 나오는 너무 바람에 많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직도 39가 나온단 말인가? 정신 못 차린 것들이 네. 많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총평이 윤석열의 패배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거봐 이래도 나 3구야. 아 근데 본인 단독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안 나오긴 하잖아요.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하고 송 작가 TV만의 시각으로 이번 보궐선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은 56.52%, 또 김태우 후보는 39.37%, 이렇게 17.15%포인트 차이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가 주목한 정의당 대 진보당 네, 그 박빙이었죠? 치열한 박빙으로 네. 정의당이 1.83, 그 다음에 진보당이 1.38 숫자만 바뀌었네요. 네. 한 1000표 정도 차이로 굉장히 미세하게 정의당이 승리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당한테 위협받는 수준이 됐구나라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기본소득당이 여기 참여했다고 하면 졌어 그러면? 그러면 기본소득당이 참여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래 어떤 선거를 하든지 간에 제3세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양당을 다 이제 비토하거나 관심이 없는 제3세력이 제3 보통 7% 이상은 나왔었어요. 5%도 나와줘야 네. 돼, 최소. 최소 5에서 7%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아예 그 존재감이 없다시피 미미했다는 거죠. 아마 당원들만 찍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 당원들도 아니 찍었을까? 가족들이 당원 가족들이 몰려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1%밖에 안 나왔다는 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그 집중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있는 이제 그 전체적인 투표율이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48%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번 지방선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라는 특성이 있었겠습니다만 일종의 바로미터가 됐다. 지난번 수준하고 민심 수준하고 지방선거 때 참여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김태우 후보가 13만 2,121표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9만 5천 표 받았으니까 한 4만 표 3, 정도. 4만 표 정도가 사라졌어, 김태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기존의 윤찍 내지는 이찍 저쪽 지지자들이 이 투표를 거부했다. 이게 그만큼 저쪽에는 투표 충성도가 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9%면 훌륭한 거 아니냐. 만일 지금 전체적인 이슈나 뭐 지금 있는 민심의 바람이 불지 않았고 저쪽에 적극 지지층이 참석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더 얻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재내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야, 우리 편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해서 이만큼 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투표하면 우리도 박빙일 수 있었다니까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왜 투표를 안 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거야.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다에 대한 반성은 없고 얼마든지 이 정도는 우리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야라고 자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일단 후보 면에서도 김태우 때문에 그 40억 쓰면서 재보궐선거 한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김태우 말고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떻게든 뭐 그 3, 4만 표가 나왔을 수도 있지. 아무리 지금 윤석열 못해도 막 그 사람들 귀 막고 막 하면서 그래도 윤석열 잘하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용산에서 찍어내다시피 해가지고 범죄자 자체를 사면해줘가지고 공천까지 줬잖아. 그래서 사실 이번 승리를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부분은 있지만 좀 찜찜한 게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편에 어떤 숫자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저쪽 편에서 빠진 표가 이번에 두드러지게 많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그 진경호 후보가 얻었던 표 숫자들 있잖아요. 요게 지난번 지선 말고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강서구에서 민주당 의원 셋이 다 이겼거든요. 이 세 의원이 거둬들였던 득표수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야. 더 늘지 않았다. 더 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페이스, 우리 잘 나갈 때 페이스. 그때 우리가 뭐 180석 할 때는 워낙 분위기가 우리 쪽에 있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비슷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 표가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뭐 물론 우리도 그 참여하지 못한 적극 참여층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저쪽이 많이 준 데 비해서 우리 쪽으로 옮겨온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이건 민주당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기레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쪽을 빨아대고 왜곡 보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10%에서 심하게는 1% 이길 거라고 예상한 놈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 경 들어서가지고 계속 경종권을 칭찬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종편도 하루 종일 저쪽 칭찬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선방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물론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이제 마련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그걸 느끼는 거야. 언론만 진짜 지들이 말하는 기계적 중립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대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을 진짜 끝까지 때려잡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개혁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뭐 여기 화면 보시면 뭐 펜앤드 마이크 뭐 이런 데서 조사한 거 보면 김태호 이긴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 이런 건 가짜 얼마나- 뉴스로 해갖고 이 조사 내는 데를 폐업시켜야 돼요.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어. 4명이 후보로 나오면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김태호가 1위잖아요 여기. 그리고 뭐 진보당, 정의당 이 숫자들 그것도 봐봐봐. 바뀌어 있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6%, 7% 막 이래. 그리고 뭐 다른 거 봐도 뭐 한 10% 내외로 뭐 이긴 게 나와도 진경호 후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유럽 수준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프랑스나 영국 수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미국 정도의 수준만 돼도 지금 댓글에 언론만 똑바로 하면 20도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안 나오죠. 39%가 나오는 그 정말 밑바탕에는 언론의 역할이 나는 정말 너무 지대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에도 저쪽의 프레임은 사실은 맥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8%지만 투표율이 50%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각 구 안에 있는 동마다 투표율이 좀 더 높았고 저쪽 그 김태우 쪽으로 표들이 나왔던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다 부동산 이슈가 있는 방학이라든지 뭐 요런 지역구에 있는 분들 재개발 이슈에 연결돼 있는 쪽은 투표율도 더 높았고 의외로 표도 많이 나왔어요 김태우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몰아붙인 논리는 우리가 해야 재개발 잘 된다.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주겠다. 이 개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쏟아부었는데 이 개발 예정지에 있었던 주민들한테는 실제 이게 어느 정도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개판으로 해도 요걸로 몰아붙이면 맥히는구나 라는 부분 안에서 또 하나의 지들의 최후의 보루 무기를 찾아낸 거야. 자, 재개발 얘기하셨는데 그 재개발의 진실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했어도 사람들이 재개발이란 말에 정말 그 문해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치 의식이
정치의식이나 감각이 아직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재개발 지역만 되면 자동으로 땅값이 오르고 나는 부자가 돼서 이 땅을 팔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봐요.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땅 가지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를 뉴 탐사가 아니라 만약에 전체 언론이 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떠들어댔으면 사람들이 재개발 얘기 나왔을 때 바로 헌인마을부터 떠올리면서 나도 땅을 가지고 있지만 저 꼴 날 수 있어라는 생각 왜 못할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늘 문제는 언론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과 함께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습니다만 좀 더 붙여서 가본다면 여론조사를 이번처럼 또 안 했던 적도 드물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해갖고 돌려봤던 많은 그 내용들 중에 그나마 여론조사 꽃이 제일 정확해. 예, 물론 이준석이 찍어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잘 맞힌다 그러는데 이준석은 잘 맞힌 게 아니에요. 그냥 욕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18% 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걔는 무슨 근거를 갖고 던진 게 아닌데 이상하게 17점 몇 프로가 되는 바람에 마치 이준석이 무슨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나 민심을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지 개인적으로 어디 방송 돌아다니면서 한 거고 그 방송하면서도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맞았던 거지. 왜? 아무도 이와 같은 큰 표 차이를 예측한 데가 없었다는 거야. 유일하게 꽃에서만 이와 근접한 20%, 19% 내외 수준의 지지율 차이를 뽑아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 꽃이 하고 있는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명확하고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 꽃 얘기하면 김어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저것들 좌파가 돌리는 거라고 하는데 좌파가 돌리는 게 가장 공정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 좌파가 하는 말이 다 옳잖아요. 좌파가 결국은 다들 다 같이 잘 살자는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좌파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좌파는 역사적으로 오른발만 했어.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실은 덤덤합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고 합니다. 입장이 없고 일단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야권이 우세했던 지역 단 한 곳에서만 치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지들이 무슨 민심의 바로미터였더니 막 그러면서 총력전 펼 때는 언제고 이건 나랑 상관없는데요. 아니, 안철수의 나경원에 다 나왔잖아. 아니 떨거지만 보냈다면서요. 그럼 혹시라도 잘못된 거면 이거는 걔네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야. 지네들 입장으로 야이씨 김건희 왔으면 끝났어 이러고 개소리를 할 수도 있죠. 김기현 당구 치면서 사진 찍을 때부터 에이 나는 모르겠다 당구가 칠란다 내 그건 알겠는데 그리고 계속 한 라인 있다고 했었잖아요. 대통령과 한 라인 있다 김태우가 그런데 떨어졌다는 거는 대통령실이 반성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큰 의미를 안 둔대. 자, 우리 이런 거 이제 배워야 돼요. 우리도 정권 잡아서 만약에 지뢰 배강하면은 선을 그어야지 우리도. 어차피 그래서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별일이 아니다라는 컬럼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개표 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김기현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험지였는데 열정 쏟은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총선의 압승을 기대합니다. 험지였어? 지난번에 이긴 건 뭔데? 아니 쥐들이 이기기 위한 전임구청장을 억지로 끌어다갖고 40억은 애교로 봐주세요 1,000억 갖다 드릴게 라고까지 했었던 놈들이 지금 와가지고 험지였대요. 이제 와서? 그래서 아무튼 이 험지 패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 당내에서 지금 의원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도 설마 했던 거야. 지기는 지겠지만 이렇게 크게 질 줄. 이렇게 크게 질 줄이야 하고 내부 여조 안에서도 바글바글 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여의도 연구소하고 민주연구원하고 둘 다 마음은 안 듭니다만 지네들 나름대로 통박을 재갖고 사람들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한테 던졌던 비공개 자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의도 연구소에
쪽에서는 10% 차이로 진다라고 이제 저쪽 애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이번 투표에 임한 거라서 그 이하로 줄였으면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할 상황이었던 거야. 뭔 소리야?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22% 이긴다라고 하는 내부 여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3%가 덜 나온 거 보니까 아직도 민주당이 소구가 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 반성의 어떤 그 부분이 된 거야. 근데 3%는 오차범위 아니니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국진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애들이 돌려보던 상황에서 10%라는데 20% 가까이 17%가 넘게 나온 걸 보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애들이나 지금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은 이거 지금 민심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 정도 되면 비슷한 지역뿐만 아니라 내가 우세로 했었던 또는 내가 당선됐던 지역에서도 여차하면 밀리겠는데 이 위기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통령실이 뭐 덤덤하고 큰 의미 안 둔다 그러고 김기현 역시 이거 험지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난 너무 다행이야. 왜냐면 얘들이 이 선거 결과를 보고 우리 안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아니야. 라고 했으면 우리가 더 불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말로는 차렸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히 질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해놓고 지들 내부 안에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난리가 나도 표시를 못 내는 거면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표시 내고 있잖아. 어떻게 표시를 내요? 용산에서 난리를 안 치는데. 김기현이 지금 당 지도부가 지금 있는 김행장관 임명 보류하라고, 철회하라고,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그럼 뭐하나? 용산이 듣나? 아니지. 일단 개겨본다는 거지. 건의를 하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뭔가 지금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작은 컴플레인을 꺼내놓은 거야. 뭐 씨알이라도 먹히겠어요. 그래서, 곧 기현이 울산 내려가겠네? 그래서, 그렇지. 저 못 받을 것 같아.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국짐 지도부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국짐 내부 안에서의 이제 삐딱선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 국짐 안에서 지금 이제 신이 난 이준석과 유승준 파들이 유승준이 아니고 유승민. 유승민 파들이 비슷하잖아, 씨, 그 느낌. 유승민 파들이 이제는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을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국진 간판으로는 무조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세를 규합하기 시작할 거라는 그게 거지.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뭐만 하면 캐비넷 꺼내가지고 협박하는데 국짐 의원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거 용산 때문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어? 야, 아무도 우리가 없어요. 수박을 지금 당장에 안 치는 이유가 뭐야? 다음 회기까지는 그나마 꼴배기 싫어도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국짐 입장에서도 어차피 요것들은 나중에 공천 줄 때 가서 대신 때려버려야지 하면서 어찌 됐거나 있는 위원들을 달개고 있는 거고 그걸 김기현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김기현이 아무리 공천 줄게 다음 선거에는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맥히는 분위기가 돼. 아니 왜냐면 너님도 달랑달랑 하잖아요. 나 줄 수 있어요? 어디 줄 수 있는데요? 나 울산인데 갑자기 나한테 너 저 서울 강남 서울 강남이면 강남도 감사하죠. 못 너 주지. 저기 서울 마포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나오는 게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0명 확정돼요. 40명. 3, 40명 뭐 예. 하는데. 근데 이 대통령실에 40명 내려보는 거 말고 검사 출신인 게 한동훈 쪽에서 50명을 추가로 더 명단을 뽑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중첩되는 게 아니야. 따로야. 그럼 90명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걔네들이 180석을 이기겠다고 하는 게 네. 그럼 국힘이 다 저쪽인데? 그러니까 이 90명을 다 일단 초선이야? 될 수 있는 지역에다 우선 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있는 애들 지금 있는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험지를 가든
갑자기 하태경이처럼? 경상도 있던 놈이 전라도를 가서 출마를 하든 이게 살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걸 지네들이 이제 공천 물갈이라고 할 거란 말이지. 경상도에서 전라도는 거의 죽으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걸 출마할 바에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럴 때 갈 때는.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하면 지 돈 써야 되는데 질 게 뻔한 거에 왜 돈을 쓰러 가?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 경상도 정당입니다. 경상도 정당인데. 그래서 이 선거 결과 아까 얘기한 이 후폭풍이 결과적으로 자, 이 90명은 무조건 당선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가 탄핵 안 당하고 나중에 깜빵 안 가기 위해서 한동훈은 지가 차기 대권을 노려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로의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합쳐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 40과 50명을 공천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뭐 미세한 지역이라도 보내려고 했단 말이야. 쉽게 말해 용인이라든지 가평 이런데 보내면 되는데 이런 쪽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넓어졌는데 지금 전체 투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사실상 경합지역이면 이게 안 되게 돼 있고 전라도는 아까 말한 대로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 90명이 우선적으로 내려갈 때가 경상도밖에 없어지는 거야. 그럼 TK, PK 이쪽에는 전부 다 낙하산이 다 떨어지는 거고 거기서 안 하겠다고 버티는 놈은 아예 출전도 못 해보는 거고 미리 나는 이미 찍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태경처럼 올라오는 놈은 야, 이 새끼 용감한 놈이네. 얘가 이런 애들이 우리 국진당에 훌륭한 국회의원들이야. 이러면서 칭찬받고 있잖아. 칭찬받지만 결국은 아무도 의원 안 배치는 줄걸? 못 하고. 아니 이제 공천을 어디든 주겠지. 아니 서울 지역에 공천을 받아도 데다가. 하태경이가 되겠냐고. 받아도 안 돼요. 아예 못 받아서 출전도 못 하는 것보다 낫잖아. 한번 해볼 수는 있잖아. 도박이지, 도박.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야. 맞짱 뜨고 국짐 지도부랑 공천권을 놓고 싸우면서 A씨 수 틀리면 나 탄핵에 동의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검찰 라인이 없는 애들, 용산 김건희 라인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이 쪽으로 가서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나가갖고 우리가 3당을 하든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 당내 내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지금의 민심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어떻게든 그 90석을 차지하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저 안에서 이제는 서로 죽인다. 의자 뺏기. 의자 뺏기 게임이 본격화되는 거고. 와. 이 수없이 떨어지는 생태 파괴종, 정치 생태 파괴종들의 낙하산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있던 토종 괴어들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으로 마구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야. 충청도에서 자리 잡고 있던 놈들이 갑자기 경상도에 있던 놈이 갖고 공천 신청을 하고 밀고 들어오는 꼴을 보면 또 쌈나는 거거든. 이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민주당은 거꾸로 꽃놀이패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수박들. 네. 수박들 이원욱 같은 사람은 선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승리 시 내년 총선 악재다. 내년 총선 나에게 악재. 요거죠. 가로가 빠진 거죠. 나에게. 이겼는데 우리 어떡해. 수박들에게 악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겼는데 무슨 악재야. 지면 그럼 호재냐? 그럼 지금 국힘은 좋아해야 되겠네?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뉴스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승리의 딜레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졌어야 돼요? 이겼는데. 졌으면 이재명 나가라. 이겼는데 딜레마라는 거야. 진짜 이놈의 언론들을 그냥 싹 갈아엎어버려야지. 다 죽여버려야 돼. 싹 다 불사질러 버려야지. 아주 그러나 그냥. 이재명 대표는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에 대한 현 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신임 내지는 어떤 그 국민들과 지원자들 힘쏠림 현상을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역시 이재명이구나, 이재명 대표 체제구나. 이거 아니면 우리가 못 이기는구나가 된 거고 저쪽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다음번 총선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잡고 가야 된다. 마지막 공천 받아서 마지막 선거 끝날 때까지 이기든 지든 간에 현재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더 지금 수박파들을 밀어내고 적극적으로 이쪽에 달라붙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인의 수박 수박 가결파. 오적들이 가결파들이 나가자 우리 최소한 20석 이상 해갖고 캐스팅 보드 줄 수 있다. 우리가 20석이면 사실 저는 국짐도 민주당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그러면서 탈당 분위기를 막 뛰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서른과 김종민이 먼저 항복 깃발을 흔들면서 기어 들어오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안 돼. 아니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아니야. 비명계로 해갖고 이제 아직까지 개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원욱, 조홍천, 뭐 이상민, 그 다음에 박용진 요 정도만 남고 나머지 애들은 내가 당을 위해서 그랬지. 늦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태세 전환을 하는 파로 보이는가 하면 아니면 나는 어차피 나갈 놈들 아니고 나는 나갈 놈들은 나가야 되는 거고 서른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든 박강호냐 이런 어떻게든 당 안에 남아서 그나마 그동안 유지했던 수박계나 흔들고 있었던 애들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찌끄레기 헤게모니라도 건져보기 위해서 이제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 붙어있는 놈들로 수박의 분열이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김기현이 날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의 그 생각이죠. 김기현이를 날리고 그 자리에 권영세를 앉혀갖고 비대위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상이 됐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왜냐면 비대위로 해갖고 권영세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이 상을 뒤엎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아니 비대위 소문은 김한길입니다. 김한길 비대위래? 소문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돌아다니는. 그러면 게. 만일 김한길 비대위가 뜬다고 치면 분당. 이거는 분당이 아니고 김건희 파의 압승입니다. 왜냐면 김한길이 연결고리가 그쪽이기 때문에 만일 김한길이 뜬다고 하면 MB와 김건희 파가 당권을 갖고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권영세가 있으면 그나마 국진파들 그러니까 지금에 남아있는 그 국진파들 검찰파들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정말 김한길이 뜨면 이거는 100% MB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원들은 진짜로 공천 학살당합니다. 이거는 더 위험한 카드예요. 우리로서는 더 좋은 카드죠. 누가 됐든 상관없고요. 근데 아무튼 또 썰이고 그 시기가 12월 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2월에 가장 크게 걸려있는 게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과 김건희 특검이 맞붙게 되는 게 12월 초예요. 네.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김건희 특검을 던질 거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당연히 이제 숫자상의 그 우위로 인해서 가결이 되는 거고 이걸 갖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죠. 쓰겠지. 응? 쓰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니네들 최상병이랑 김건희 그리고 이태원 관련한 거 있는 이거 특검 제대로 안 받아주면 우리도 예산안 이거 못 줘라고 버티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원래 집권 의지가 없는 놈이야. 그냥 놀러 다니고 돈만 쓰는 게 최고로 좋은 놈이란 말이지. 그 상황에서 예산안을 까버려? 그래서 돈이 안 돌아? 이거는 치명타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거를 받아줘야 돼. 받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김건희 받아. 무서워서도 못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전제로 하면 12월 이후에 저쪽은 파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갖고 비대위가 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즉 권영세 비대위가 선다는 얘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MB계와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과 검찰 언론 기득 수구권이 모여있는 이 지금의 이합집산이 얘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는 이유고 그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죽든 한동훈이 죽든 한 놈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12월 초에 온다는 거야. 곧 옵니다. 얼마 안 남은 얼마 안 거예요. 남았어요. 네. 한 달 후면 물론 그 한 달 동안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이제 온갖 짓거리를 다 하겠습니다만 그 짓거리로 벌써 시작했잖아. 그 짓거리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또 이재명 관련된 그 의혹 제기 확대거든요. 이거예요. 오늘 이거 나왔어. 백현동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밖에 없어. 이것만 계속 할 거야. 이거에다 이거의 이제 정권은 이거에다 추가로 또 건 게 있어요. 네, 김혜경 그 이재명 대표 부인에 대한 법카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놈의 그 얼마야 그 7만 5천 원인가? 7만 8천 원. 7만 8천 원? 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근데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전담 수사팀까지 가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도대체 이거를 몰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다 이게 이재명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냥 진짜. 7만 8천 원 주고 끝내면 안 돼요? 야, 그냥 내가 미안해. 7만 8천 원 반환할게. 내가 그 샌드위치 값 도로 내면 되니까? 제발 먹고 떨어져요. 아니 근데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단위가 되게 낮아. 막 7만 얼마 막 뭐 해도 뭐 돈봉투 사건 뭐 30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7만 원에 전담팀이 생겨. 전담 수사팀을 가동하는데 국짐은 50억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김건희 무슨 뭐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몇십억짜리예요. 그리고 몇 백억짜리야, 몇백억. 지금. 근데 안 해. 다 빠져나가. 그게 다 기레기들 때문이야. 난 무조건 기레기부터 제대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레기를 제대로 척결하잖아요? 알아서 바로 서요. 알아서 바로. 검찰이 아무리 피사실을 공표를 하고 조작을 해도 받아쓰기 해줄 언론이 없어 봐. 안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얘네들이, 선거 조작 관련된 이슈를 또 김기현. 지들이 먼저 띄우고 있습니다. 이게 졌다는 핑계가 안 되니까 이번 건 아니지만 진짜 웃겨, 이거. 다음번에는 진짜 해킹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왜냐면 이번 건은 강서구청장 건이라 작아서 그런 거고 다음번 때는 북한이 꼭 해킹을 할 거야,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볼게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김기현인데요.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선관위 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선관위를 방치했다며 전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요 얘기 왜 나오는지 제가 국제뉴스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를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근데 선관위 해킹 방지액을 선거 조작했으면 선거 조작해서 윤석열 됐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런 지금. 논리는 통하지 그건 않아. 중요하지 않아. 왜 그걸 여기다 붙여? 이번 거부터라는가.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가 여론조사에서 룰라랑 1년 전부터 계속 붙었는데 계속 자기가 져요. 압도적으로 져요. 그러니까 룰라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문제야. 조작이 많았어. 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지잖아? 그럼 난 선거에 불복할 거야. 왜냐하면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러면서 선거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나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호소나루가 건드리다가 못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미세하게 져요. 미세하게 지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보호소나루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군까지 다 쳐들어옵니다. 거의 거기를 군사 쿠데타 비슷하게 쿠데타 비슷하게 폭도들로 기어들어오는 거죠. 경비를 서고 있던 군부대가 거의 다 거길 열어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룰라 대통령이 마침 그때 지방 시찰 중이었어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됐을 때고 주말이었고 이분은 다른 지방에 가 있었어요. 저는 룰라 대통령이 이걸 사전에 미리 입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수를 하고 간 거고 룰라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얘들을 싹그리 다 잡아요. 그리고 보호소나루가 당시에 신병치료를 핑계로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미국을 압박해가지고 보호소나루 신병 빨리 우리한테 넘겨라. 지금 보호소나루 재판받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미리 큰 그림을 보신 다음에 이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올해 7월 25일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 윤 대통령 대학 동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이거 어쩌라고? 지금 있는 도대체. 선관위는요 법원이 운영을 해요. 법원이.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대법원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법원장 관련된 그 인선을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각 지방의 재판장들이 나가갖고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사무를 개판으로 했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학 동기가 문제네. 그래서 이런 그 선거 시스템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와갖고 투표기를 문제를 삼아요. 투표 분류기를.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 안에서 1번으로 가야 될 게 2번으로 옮겨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엄청나게 많은 무효표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투표 기종에 따라서는 신상철 대표하고의 특집방송 보시면 알지만 평균적으로 3%에 4% 그리고 많은 데는 70%까지도 무효표를 만들어내요. 이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가 애초부터 입력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무효표를 만들어내는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의혹은 우리 쪽에서 먼저 주장하던 거예요. 이 해킹의 흔적이 그런 거야. 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투표 분류기, 우리가 말하는 그 투표지 세는 그 기계가 일부러 2번표, 1번표를 틀리게끔 집계를 하거나 또는 무효표를 양산해내는 그따위 짓거리를 하는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쪽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먼저 했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철 대표가 주장하는 그 자료가 지금 소송에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기계가 분류해서 이걸 세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산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 분류된 표들을 갖고 사람들이 다시 수검표를 합니다. 특히 미확인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온 미분류표들을 선거 사무원들이 그 안에서 다시 수검표를 해갖고 조작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이른바 여당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이 7대3으로 유리하게끔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똑같은 투표를 했으면 정식적인 표가 6대4로 나왔으면 미분류표도 6대4로 나오는 게 맞잖아. 왜냐면 이게 그 전체 표 중에 일부 표본이니까. 근데 묘하게 미분류로 분류된 표들만 보면
그 안에서 나중에 수개표를 해봤는데 7대3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을 어떻게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선거 사무원들을 말하자면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미분류표에서 이쪽으로 억지로 몰아낸 표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표를 문질러 갖고 무효표를 만들거나 또는 애매한 표들을 저쪽에 유리하게 분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의 이런 짓거리들을 기계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쪽 주장이라서 전면 수개표를 요구를 하는 건데 이걸 얘네들이 먼저 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웃긴 겁니다. 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선관위가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이번 선거 할 때 자 사전 준비해서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킹하라고 한 거야 그냥. 이거 해킹 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계에는. 시스템을 적용 안 하고 어떻게 안 해놓고 이거를 그래서 해킹한다고 하면 어떡해. 일부러 해킹해라고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뚫린다고 한 게 뭔 소용이. 그래서 지난번 지선 때, 짜증이 진짜. 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와 같은 투표 부정이 있었다. 왜냐면 역대급으로 많은 200만 표 가까운 무효표가 만들어졌고 그 무효표를 나중에 수검표에서 개표한 결과를 보니 윤석열한테 7대3으로 유리하게 개표된 게 맞다. 그래서 도둑 맞은 거다라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신상철 대표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여부를 떠나서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 보면 무효표가 1000여 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 앞에 지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나왔던 무효표가 6% 7%로 선회해서 나왔던 거에 비하면 이번엔 0.5%밖에 안 나온 거예요. 되게 적게 나왔네요. 심지어 보안 시스템을 적용도 안 했는데. 이게 여기서는 장난질을 안 친 거야. 장난질을 안 치면 그렇게 나와야 돼. 대한민국 사람이 이 투표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데 10표 중에 3표에서 7표가 무효표로 내가 잘못 찍거나 인주를 찍 밀어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무효표를 만들겠냐고요. 노인들이 손 떨려서 그렇게 만들었대잖아. 걔네들 주장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효표가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야.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해킹 의혹 이거는 오히려 더 선거 감시 체제니까 지금 수개표라든지 선거 운동원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지들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무효표가 몇 표나 나오는지를 왜냐면 미세했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그 신상철 대표 방송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여기선 무효표 몇 표를 만들어 보면 그 기계가 몇 %의 무효표를 뽑아낸다는 거야. 선거구마다. 근데 해킹을 해갖고 무효표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 실수를 하면 6.5%를 65%나 75%로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지난번 지선 같은 경우에 투표기들이 75%, 65%의 무효표를 만들어낸 기계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해킹해서 입력하는 놈이 6%를 넣을 걸 60%를 넣어버린 거지. 65%를 넣어버린 거지. 6.5%를. 그러니까 이런 류의 해킹에 취약하다는 거는 이네들이 내부적으로 지들도 알고 있는 소스라는 거야.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왜 자기네가 먼저 꺼내놓지? 투표 결과를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돌리면 이 찍들은 또 그거 봐라 부정선거 이렇게 한다고. 그거 봐, 부정하냐면 이기던 데서 질 수가 있어?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역공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 오케이 좋다. 좋아, 전면 수개표가 전면 수개표 가자. 이렇게 위험한 시스템을 우리가 왜 쓰나? 맞아. 이렇게 몰아붙여야 돼요, 선거부 저도 대적으로. 이거 사실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받고 그래? 그러면 우리 만전을 기하자. 좋네 이렇게 그래 가는 거야. 좋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지들 나름대로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대통령실은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상대리는 화났거든. 왜 화나? 아니, 지가 말하는 대로 안 되면
경로하고 못 견디는 그 이상한 저거 뭐라 그러지? 자기 분노 유발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그냥 분노 조절 장애야. 그냥 분노 조절 장애인데 그걸 갖다가 자신의 탓을 안 하고 다 남 탓인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안 돼? 라면서 너 이 이제 짝이 새끼야, 도는 너 그 자리에 거거든. 월급 받으면서 너 왜 있어, 이 새끼야? 일 똑바로 이 새끼야. 내가 너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돈을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그렇죠. 난 방금 문하나님이 경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주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네. 주어는 없습니다. 예, 주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놈이든지 이 칼을 받아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신에. 근데 김기현은 지금 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언급해서 안철수라든지 아니면 김태호 자체가 이 모든 거를 뒤집어 쓰면서 희생양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 한동안 저쪽 당 안에 있는 애들을 무섭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떤 놈이 벼락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선거는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일부 시간을 다 썼네요. 선거는 이겼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진한 점이 있었다. 민주당은 사실은 본분을 지킨 것뿐이고 우리가 지금 끌고 왔었던 우리가 유리했던 때의 정세 그러니까 180석을 얻어냈던 지난번 총선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긴 할 수 있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 저쪽은 진의 지지층들이 이탈해갖고 진 거야. 따라서 그 이탈표들을 민주당의 지지표로 끌어오기 위한 좀 더 가열찬 개혁과 혁신 그리고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힘,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저들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연말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때 가서 진성한 민심의 지표가 나온다라는 말로 이번 지선 총평을 송작가 TV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